수업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요 코र्스 인트로덕션 요 파워포인트거든요. 요 다운로드를 해보시면 이겁니다. 먼저 저는 뭐 서태원 교수고요. 그 소프트웨어 보안학과 주임이에요. 지금 주임 교수고 컴퓨터 정보통신대학원 부원장으로 지금은 돼 있습니다. 그 수업 교재는 이 책으로 할 거고요. 암 프로그래밍. 제가 쓴 책인데 2000년에 2년 전에 제가 쓴 책인데 그 콜텍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중심으로 쓴 책은 아마 국내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쓰게 됐고 해외에서도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책이 좀 희귀한 편이에요.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이 책으로 교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보드를 실험 도구로 할 건데 이거를 곧 나눠드릴 거예요. 아마 제 학생이 블랙보드에 공지를 한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거를 이제 가져가시라고. 이 보드 안에 이제 암 프로세서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사용해서 좀 프로그래밍을 할 거예요. 프로그래밍. 그래서 요거는 주교재고 이제 PDF 다큐멘트가 꽤 있는데 얘네들을 갖고 이제 레퍼런스로 우리가 좀 사용하겠습니다. 이 레퍼런스는 이미 제가 여기 올려놨고요. 근데 이 레퍼런스가 사실 요게 이제 혹시 암은 들어보셨죠? 암은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컴퓨터 전공이라면 인텔 x86라고 얘기하는 x86와 암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알아야 되는 이 CPU예요. 뭐 x86야 우리 데스크탑 노트북 항상 사용하니까. 근데 암은 뭐 모든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요게 이제 오피셜 다큐멘트인데 이게 패스워드를 물어보면 전부 ESCA 치시면 됩니다. 이게 보면 한 2,700페이지 정도 돼요. 굉장히 좀 방대한 문서기도 하고 또 암에 대해서 궁금하면 요 문서만 보면 되긴 하는데 굉장히 읽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그냥 왜냐하면 뭐 우리 대학 교재처럼 기본기에 대한 설명, 뭐 이론의 백그라운드의 설명 전혀 없이 그냥 무대뽀로 이렇게 동작한다라고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나마도 되게 어렵게 설명이 돼 있어요. 좀 알아보기 되게 어렵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런 인스트럭션 뭐 있고 뭐 하여튼 이걸 보기는 되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이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들으려면 좀 선수 과목 이수가 필요한데 OS와 컴퓨터 구조, 논리 설계, C 프로그래밍 이 정도는 수업을 들으셨다고 가정을 하고 강의를 이제 할 거예요. 거의 다 근데 CS 전공이라서 수업은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업은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어쨌든 기억이 안 나겠지만 좀 오래되신 분들은 어쨌든 선수 과목은 요거고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컴퓨터 구조를 잘 몰라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뭐 C 프로그래밍은 좀 익숙하실 거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웹페이지고 오피스 아워는 따로 없고 어차피 제가 이렇게 딱 정해도 뭐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거의 안 오시고 하니까 수업 중에 질문하시거나 수업 후에 질문하시거나 혹은 뭐 이메일로 약속을 잡고 오셔도 되고 제 컨택 인포메이션. 근데 우리 수업의 코스 제목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역공학이잖아요. 일단 역공학이 뭔지를 얘기하고 이 수업에서는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건 아니고
이거를 제대로 하기 위한 좀 기초를 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초. 네, 일단은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 혼자만 얘기하면 목이 금방 이게 쉬고 막 그냥 맛이 금방 가는 타입이라서 제가 간혹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요거 좀 읽어달라고. 이거는 이여름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냥 읽으면 슬라이드 내용 읽으면 되나요? 예, 예, 읽어주시면 됩니다. Reverse engineering is process through which one attempts to understand through deductive reasoning how a previously made piece of software accomplishes a task with very little insight into exactly how it does so. Process of taking an existing binary executable for which source code is not available and attempting to use a disassembler or debugger to recover details regarding its design and implementation. An effective reverse engineer needs to be knowledgeable and compare architecture, operating systems, and compilers. 네, 이게 영어로 써 있고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좀 돼 있어 갖고 쉽게 말하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C로 예를 들어서 코딩을 하고 그걸 컴파일을 했어요. 이것처럼 C로 코딩을 하고 컴파일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바이너리 실행 파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 갖고 이거밖에 없어. 소스 코드도 없어. 메모리에 이제 바이러스, 머레어가 있는데 덤프를 했어요. 덤프를 했는데 소스 코드는 당연히 없죠. 그렇죠? 그 바이너리로부터 이제 그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내고 싶은 거죠. 이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이죠, 이게 여기서부터 이 암호와 같이 돼 있는 0과 1로만 돼 있는 그런 형태에서 분석을 해서 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어떻게 해서 컴퓨터를 공격하는 코드인가 그거를 이제 알아내는 거죠. 이게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거를 알아내려면 이런 이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컴퓨터 아키텍처와 그다음에 운영 체제, 컴파일러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만 이제 그런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한번 간단한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간단한 걸 하나 준비했는데 요거 보여드리기 전에 이거를 한번 보시면 C 코드잖아요. 간단한 C 코드. 그러니까 A, B 두 개의 아규먼트를 받아갖고 두 개의 아규먼트를 받아갖고 비교를 하고 이 부분에서 그거에 따라서 더하기를 하거나 혹은 빼기를 하거나 간단한 그냥 C 코드죠, 뭐.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컴파일을 해요. 컴파일을 하면 바이너리가 나오는데 바이너리만 나오는데 그걸 갖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예로 이게 좀 시그윈 환경인데 여기서 제가 한번 그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tmp2 여기다가 아까 저 소스 코드 저 코드를 카피했어요. 여기선 그냥 요거 하나만 그냥 있죠, 지금. select 코드를 보면 그냥 더하기 요 코드죠, 뭐. A, B의 대소에 따라서 더하기를 하거나 빼기를 하거나 간단한 코드예요. 이거를 이제 리눅스에서 컴파일을 하려면 gcc 그렇죠? 마이너스 뭐 G를 하면 뭐 디버깅 정보를 뭐 포함해서 컴파일을 해라. 나중에 뭐 문제가 있으면 디버깅 하게. 소스 코드는 얘고 최종 바이너리는 이렇게 만들어라. 컴파일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실행 파일이 생기잖아요. 이제 컴파일을 하면. 근데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C 코드를 갖고
컴파일을 해서 머신 코드가 나온 거예요. 이걸 머신 코드. 얘를 갖다가 만약에 텍스트 에디터로 막 오픈을 해보려고 하면 당연히 텍스트 에디터는 아스키 코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정크 데이터만 그냥 막 출력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만 지금 요거밖에 없어. 지금 이런 바이너리밖에 없는데 이걸 갖고 뭔가 의미 있는 정보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코드야? 라는 걸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쓰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오브젝트 덤프라는 거죠. OBJ 덤프. 그래서 마이너스 뭐 sd select 그래서 출력은 아마 인텔 그렇죠? 인텔 포맷으로 select 다 덤프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걸 열어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메인 이렇게 지금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뭐 여기 보여드리는 거랑 여기서 메인이 있고 이 부문이 여기 있고 그렇죠? 더하기가 여기 있고 그래서 뭐 이 오프닝 컬리 브래킷 우리가 오프닝 컬리 브래킷 클로징 컬리 브래킷이 있는데 오프닝 컬리 브래킷도 이게 우리 인스트럭션이라고 하잖아요. NOP, no operation, push, move, serve, move 이렇게 콜. 요 인스트럭션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다음에 요 비교하는 코드가 move, compare, jump, less than 이렇게 바뀌었고. 요게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바뀌었고. 그죠? 그래서 오브젝트 덤프라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렇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머신 코드밖에 없는데 이 오브젝트 덤프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뭔가 의미 있는 사람이 좀 해석하기 좋은, 분석하기 좋은 그런 코드가 나오죠. 근데 그 회사에서는 그런 거를 쓰는 것보다는 이런 아이다 프로 여기다 인스톨을 했는데 아이다라는 그 툴을 사용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툴을 사용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아이다를 실행시키고 지금 컴파일한데 tmp2에다가 있잖아요. 요거 select 그래서 실행 파일 그걸 오픈을 하면 그래서 OK를 하면 yes 하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콜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줘요. 얘하고 소스 코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소스 코드하고 비교 한번 해보면 그렇죠? 여기서 아까 뭐 봤던 거랑 비스무리하게 오브젝트 덤프로 봤던 거랑 비스무리하게 요 조건에 따라서 컴페어를 해. 뭘 우리가 인텔 그 인스트럭션은 잘 모르지만 그렇죠? 어쨌든 인텔 인스트럭션은 잘 모르지만 지금 대충 그냥 봐도 컴페어 요거 컴페어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A가 B보다 큰지 그리고 점프를 해. 점프 작으면 less than JLE가 이거거든요. JLE less than 이거 less than or equal 이거.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요거를 판단했지만 그렇죠? 컴파일된 코드는 반대 조건을 판단을 해요. 반대. 이거이면 A가 B보다 작으면 이렇게 less than. 그래서 보면 JL이면 less than이면 빼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아니면 얘를 더하기를 해야 되고 코드를 보면 이쪽으로 가거나 혹은 이쪽으로 가거나 보면
잘은 모르겠지만 요 코드를 속속 들이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에디션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는 빼기, SUB, 빼기 같은 느낌이 들어.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더하기가 있고 빼기가 있잖아요. 더하는 코드, 빼는 코드.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끝나면 그냥 리턴. 그죠? 여기 요 아래 게 이제 리턴하는 그런 코드죠. 잘은 모르겠지만 뭐 RET로 있는 걸로 봐서 뭔가 리턴하는 코드 같아.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인더스트리에서 많이 쓰는 아이다라는 툴을 사용해서 아이다라는 툴을 사용해서 그런 그 메모리에 있는 그런 그 바이너리를 좀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좀 분석하기 편한 형태로 바꿔주는 이 툴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툴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툴만 그냥 사용하면 이 툴이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하고 그냥 사용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툴이 그냥 해주네? 그러면 좀 한계가 있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업무를 하면 할수록. 근데 왜 얘가 이렇게 분석을 해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얘가 이렇게 콜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런 코드를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지, 그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래야지만 제대로 이제 그런 멀웨어 어널리시스도 할 수 있고, 바이러스, 그죠? 바이러스 같은 분석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응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번 수업에 할 거는 이런 툴을 사용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바이너리를 얘한테 주고 지가 알아서 그냥 뭐 디스플레이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를 하기 위한 기본기, 주로 어셈블리 프로그래밍이 될 거예요. 기본기. C 프로그래밍도 아니고 좀 더 로우 레벨 그 코딩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기 위한 좀 백그라운드 설명도 할 거고. ARM이라는 CPU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그래서 큰 그 고울이 뭐냐면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는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코딩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컴퓨터를 제대로 알려면 그렇잖아요.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돼 있고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일을 하시지만 모든 거를 이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가 얘가 다 실행시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모르면 얘가 이 코드를 어떻게 실행시켜 주는지를 모르면 이거는 거의 반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보안에 대한 일을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사실은. 보안도 이제 뭐 크게 두 분야가 있다고 하면 하나는 뭐 암호, 인크립션, 디크립션, 데이터 뭐 그런 보호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런 머레어 어널리시스 그런 게 있잖아요. 머레어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건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쪽을 모르면 하드웨어,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모르면 그런 이,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런 그런 어널리시스를 하기가 정말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쪽을 우리가 그쪽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셈블리로 하나하나 C도 좀 하이 레벨이야. 어셈블리로 하드웨어를 하나하나 건드려 볼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건드려 볼 거예요. 네, 요거는 김민수 선생님. 네, 네, 읽어주실까요? 네. Abstraction helps us deal with complexity, 네, high lower level detail. 애브스트랙션이 한국말로 하면
추상화. 추상화라고 하죠. 추상화가 이런 복잡한 거를 아주 아래쪽 디테일한 걸 가려준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뭐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우리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전자장비, 전자제품, 기계장치 모든 것들이 이런 애브스트랙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거든요. 내가 혼자 할 수 없어. 누군가가 만든 거 위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만든 거 위에서 이 사람들이 너 이것만 알면 돼. 그럼 우리는 그걸만 갖고 또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주고. 하나 예를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에 있는 엔진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인데 우리가 운전면허가 있지만 이 엔진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고 차를 운전하지는 않잖아요. 이쪽 머신, 디테일 이거를 이해하고 차를 운전하지는 않죠. 근데 어떻게 차를 운전해? 이것도 모르면서. 왜냐하면 차가 그런 추상화 계층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가고 싶으면 기아를 D로 놓고 액셀레이터 발을 밟으면 앞으로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 스티어링 휠을 움직이면 되는 거고 이렇게 지가 알아서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아무나 모든 사람들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거죠. 차가 이런 대시보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차에서 애브스트랙션 레이어. 또 하나의 예를 보면 얘는 이 밴딩 머신에 있는 디지털 로직 시스템이거든요. 이제 학부 CS 전공하신 분들은 그 디지털 로직 시간에 거의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밴딩 머신 로직 설계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그 FSM Finite State Machine이라고 하는데 FSM Finite State Machine 뭐 영어로 하면 뭔가 심오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상태. 그렇죠? 상태. Finite 유한계의 상태가 있는 뭐 그냥 로직 머신 그런 거죠. 머신. Finite State Machine. FSM. 우리가 FSM을 설계할 때 주로 제일 예로 많이 사용하는 예로 설계하는 그런 거죠. 밴딩 머신 로직. 근데 만약에 우리가 콜라를 빼먹을 때, 사이다를 빼먹을 때 여기서 얘를 알아야만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야만 빼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컴퓨터 전공하는 사람밖에 못 빼먹죠. 전기전자 전공한 사람. 외에는 못 빼먹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걸 몰라도 빼먹을 수 있어. 왜냐하면 이 박스가 밴딩 머신 박스가 그런 추상화 계층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콜라 빼먹고 싶으면 돈 300원 집어넣고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죠. 얘가 추상화 계층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 복잡해. 몰라도 돼. 복잡해 이거 몰라도 돼. 네가 할 일은 그냥 이 버튼만 동전 넣고 버튼만 눌러. 그런 거죠. 추상화 계층. 이런 추상화 계층. 컴퓨터도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를 조립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컴퓨터 전공자라면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컴퓨터를 오픈을 하면 가장 중요한 부품이 CPU죠. 이거 인텔 CPU. 얘를 이제 패키지를 오픈하고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정말 이런 사진이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 디지털 로직이에요. 인텔이 그 월드와이드로 직원이 몇 명이냐면 인텔이 월드와이드로 굉장히 많거든요. 캠퍼스라고 얘기하는데 뭐 캘리포니아의 뭐 산호세, 산타클라라에도 있고 오레곤주에도 있고 그다음에 뭐 텍사스에도 있고 뭐 매사추세츠에도 있고 미국에만 그렇고 이스라엘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인도에도 있고 다 퍼져 있어요. 랩들이.
근데 월드와이드로 이렇게 직원이 몇 명이냐면 대충 보통 10만 명 정도예요. 10만 명이 다 이거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죠. 그렇죠? 세일즈 부서도 있고, 뭐 마케팅도 있고, HR, 휴먼 리소스도 있고, 그다음에 리서치 디파트먼트도 있고, 실제로 설계, 리서치 한 다음에 실제로 그걸 이렇게 설계해. 설계하는 부서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지만 걔네들 많은 부서가 있는데 걔네들이 궁극적으로 하려는 거는 이 칩을 연구하고 또 설계하고 그거를 이제 프로모션하고 팔고 그러려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한 칩이에요. 인텔 내부에도 이 칩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진짜 손에 꼽아요. 한두 명? 몇 명 안 돼요. 정말. 전체를 다 이해하는 사람. 굉장히 복잡한 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너 이거를 알아야만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아무도 못해. 이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인텔에서는 이런 애브스트랙션 레이어를 제공하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명령어,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셈블리 프로그램 할 때 얘를 사용해서 프로그램 하는 거잖아요. 인스트럭션을 사용해서. 인스트럭션을 갖고 그러니까 더하는 명령어, 빼는 명령어, 메모리에서 읽어오는 명령어, 브랜치하는 명령어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죠. 그걸 우리가 어셈블리 프로그래밍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얘도 보면 얘를 우리가 어셈블리 프로그래밍을 해서 컴파일 혹은 어셈블을 하면 이렇게 바이너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레벨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야. 이걸 알면 우리가 이 인텔 프로세서를 완벽하게 이 컨트롤하고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이에요, 사실은. 요것만도. 요걸 보더라도. 그래서 너 요거를 알아야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라고 해도 별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컴퓨터는 또 하나의 이제 계층을 제공하죠. 그게 우리는 이제 운영체제. 그래서 뭐 윈도우즈나 뭐 리눅스나 그게 이제 또 하나의 계층이고, 그리고 윈도우즈 아주 그냥 나이스한 GUI 환경을 제공하잖아요. 나이스. 컴퓨터 키면 뭐 딱 아이콘이 나와 있고 우리가 할 일은 아이콘 클릭만 하면 그러면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을 띄워놓고 우리가 뭐 웹서핑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죠. 우리 컴퓨터로 클릭하면 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SNS 할 수 있고 뭐 HWP도 만들 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클릭만 하면. 그러니까 얘가 운영체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복잡해 이거 인스트럭션 너 몰라도 돼. 하드웨어 설계한 거 너 이거 몰라도 돼. 이게 다 가려주는 거지. 다 가려주고 그냥 너는 그냥 아이콘 클릭만 해. 그런 거지.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 위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뭐 실행하고 하는 거죠. 그 위에서. 이게 계층 구조예요. 계층.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계층 구조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누군가는 여기서 이런 걸 개발을 하고, 그렇죠? 누군가는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걸 넘겨주면 어떤 사람들은 요 레벨에서 펌웨어를 만들고, 펌웨어, 그렇죠? 바이오스 같은 거. 바이오스 같은 거는 뭐 지금은 뭐 C도 사용하지만 어셈블리는 필수예요. 그렇죠? 어셈블리는 필수로 사용을 해야 돼. 알아야 돼. 그리고 이 컴퓨터의 동작 원리도 알아야 돼. CPU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칩셋, 그렇죠? 칩셋, 그다음에 I/O 장치들 그런 거에 대한 동작을 알아야만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는 거죠. 쉽지가 않은 거죠.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누군가가 바이오스 펌웨어를 개발하면 이제 넘겨줘. 이제 우리가 이런 API들을 개발했으니까 시스템 이니셜라이즈 하고 API들을 넘겨줄 테니까 OS 만드는 애들은 그래 그걸 사용해서 개발을 해 라는 거죠. 또 운영체제에서는 또 어떤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 요 단에서 이 OS가 제공하는 그런 라이브러리 혹은 뭐 랭귀지에서 제공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는 거죠. 라이브러리 자체만도 사실은 애브스트랙션 레이어라고 할 수가 있죠. C로 예를 들면 뭐 프린트F 우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프린트F 누군가가 만들어 준 거잖아요. 이제 편하라고 우리 파일 오픈 클로즈 뭐 다 누군가가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준 거죠. 시스템 콜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거 복잡하니까 아 이거 그냥 사용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사용해서 우리가 정작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개발하고 싶은 코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수업에서는 이쪽을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조사를 해보니까 어셈블리 프로그래밍을 해보셨더라도 해보신 분은 있지만 해보셨더라도 오래됐고 또 제대로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 동작 원리를 잘 이해하고 그걸 직접 하나하나 터치를 해보는. 그래서 이제 바이너리가 그 후에 이제 바이너리가 주어지면 우리가 스스로 이제 그거를 이제 스스로 거꾸로 리버스 엔지니어링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능력이 키워진다기보다 그걸 하기 위한 준비가 되는 거죠. 아이폰도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인데 스마트폰을 이렇게 딱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얘를 아이폰 같은 경우는 A6 좀 오래되긴 한 건데 우리가 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얘기하죠.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쟤도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 요즘에 나오는 뭐 그 애플 바이오닉 칩 걔네들이 뭐 이름을 그렇게 붙이잖아요. AP를 애플에서는 바이오닉 칩 그래갖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아마 그 XL6 인텔 AMD 칩보다도 트랜지스터 개수로 따지면 더 많아요. 얘네들이. 보통 요즘에는 10 빌리언이 넘거든요. 10 빌리언 트랜지스터. 모든 디지털 로직은 트랜지스터가 기본 단위인데 얘를 엄청나게 많은 트랜지스터 스위치죠, 얘가. 얘의 기능은 스위치. 벽에 있는 똑딱 스위치처럼 전기적으로 컨트롤하는 스위치. 그거를 10 빌리언. 자, 감이 안 오죠. 10 빌리언이라고 하면 100억 개. 100억 개의 스위치. 걔를 잘 조합을 해서 연결을 하면 제가 돼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신기하게도. 근데 100억 개? 100억 개? 그것도 좀 감이 안 올 수가 있는, 좀 뭐,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구 인구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지가 좀 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구 인구가 보통 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냐면 보통 7에서 8 빌리언이잖아요. 지구의 인구. 70억, 80억. 지구 인구보다도 훨씬 많아요. 지구 인구. 그보다 많은 이 트랜지스터가 집적이 된 거예요. 사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기술이죠. 그 위에서 우리가 얘를 사용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러려면 똑같이 요 인스트럭션 셋만 알면, 얘가 제공하는 인스트럭션만 알면 얘를 완벽하게 우리가 컨트롤하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안에 우리가 암이 들어가 있죠. 여기 보시면 레이블이 달려있죠. 암. 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 듀얼 암 CPU가 2개 이제 들어가 있는. 지금은 뭐 암 CPU가 4개 스마트폰 안에 혹은 8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정도. 그러니까 암은 뭐 무조건 알아야 되는 CPU예요. 그리고 뭐 로우 레벨에서 보안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더 특히 잘 알아야 되죠. 그래야만 그런 분석
머레어 분석, 바이러스 분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암이 제공하는 인스트럭션만 알면 우리는 얘를 완벽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 컨트롤할 수가 있어. 근데 얘도 너무 어려워. 일반 사람들이 하기엔. 그래서 또 하나의 계층을 제공하는 걔가 이제 안드로이드, iOS. 그렇죠? 그 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이 실행이 되는 거죠. 얘가 계층 구조. 우리 컴퓨터의 계층 구조라고 얘기하죠, 얘를. 그래서 우리 이번 수업에서는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이렇게 딱 걸쳐서 한 이유가 제가 왜냐하면 이 어셈블리 프로그래밍을 할 건데 하드웨어를 건드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툭툭 건드릴 거거든요. 동작 원리의 기본 하에 동작 원리를 바탕으로 하드웨어 동작 원리 얘네들 한번 건드려 볼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예.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슬라이드는 뭐냐면 이 컴퓨터 사실 뭐 지금 뭐 졸업하시고 직장 생활 한참 하셨는데 이런 말 하면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이 컴퓨터라는 게 뭘로 돼 있는 건지. 컴퓨터는 컴퓨터 시스템 혹은 컴퓨터는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CPU와 메모리와 I/O 장치. 세 가지.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컴퓨터예요. CPU와 메모리와 많은 I/O 장치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그 예를 한번 쭉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컴퓨터라고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 데스크탑 노트북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우리가 이제 인베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내장형 시스템. 우리가 뭐 제너럴 퍼포스 시스템과 일반 목적 GP 시스템과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같은 그렇죠? 일반 목적이니까 제너럴 퍼포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노트북 같은. 근데 인베드 시스템이라고 하면 뭐예요? 인베드 시스템은 또 설명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뭐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인베드 시스템은 뭐냐면 한마디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한 컴퓨터. 우리가 스페셜 퍼포스 컴퓨터예요. 제너럴 퍼포스가 아니라 제너럴 일반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스페셜 퍼포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한 컴퓨터가 인베드 시스템.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집에 가면 우리 인베디드 컴퓨터가 엄청나게 많죠. 집에 딱 들어가시면 TV 안에도 있고 마이크로웨이브 안에도 있고 냉장고에도 있고 차에는 뭐 50개가 넘는 컴퓨터가 있어요. 차 안에는 지금은 에어컨에도 있고 없는 데가 없어요. 컴퓨터. 걔네들은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한 컴퓨터죠. 그 목적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TV에 있는 컴퓨터는 뭐야? 우리가 리모컨으로 이렇게 딱 뭐 조정을 하면 그거에 반응을 하는 컴퓨터예요. 리모컨으로 볼륨을 높이면 그거에 반응해서 올려주고 뭐 프로그램 가이드를 보고 싶다 딱 클릭하면 그거 쫙 프로그램 가이드를 보여주고 그것만을 위해서 개발된 컴퓨터예요. 만든 컴퓨터야. 특별한 목적, 그 목적만을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는 인베디드 컴퓨터나 제너럴 퍼포스 컴퓨터나 상관없이 똑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CPU, 메모리, I/O 장치. 지금부터는 그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쭉 그냥 빨리 가면서. 이거는 뭐 좀 오래된 10년도 넘은 이 데스크탑 컴퓨터죠. 얘를 마더보드인데 걔를 이제 블락 다이어그램을 보이면 이렇게 돼 있죠. CPU가 여기 있고, 그죠? 여기 저기 요거에 따라서 보시면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그다음에 요 그린을 표시한 게 다 I/O 장치. 그래픽 카드, 하드디스크, USB 뭐 디바이스 뭐 여러 가지
키보드 마우스부터 시작해서 키보드 마우스 뭐 모니터 다 I/O 장치죠. 뭐. 웹캠도 그렇고 모든 게 다 I/O 장치죠. 뭐. CPU, 메모리, I/O 장치. 얘는 뭐야 그래? 노스 브리지, 사우스 브리지. 얘는 우리가 칩셋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칩셋. 굉장히 복잡한 하드웨어에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잡해서 열이 또 많이 나기 때문에 보통 방열판을 거기다 달죠. 여기다가. 모르겠는데 여기 방열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드웨어는 복잡하지만 내부 디지털 로직은 기능은 간단해. 뭐냐면 말 그대로 브리지. 연결, 다리. 연결시키는 다리. 뭐를 연결시켜? CPU를 메모리로, CPU를 I/O 장치로, CPU를 요 I/O 장치로. 그냥 우리가 연결시켜주는 그 칩이에요. 근데 왜 연결시켜줘? 왜냐하면 데이터를 읽고 쓰고 싶으니까. CPU가 그래픽 카드에서 데이터를 읽고 또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를 쓰고 싶으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리드 라이트밖에 없어. 데이터 리드 라이트. 되게 간단하죠. 여기에서 리드, 여기다 라이트. 마찬가지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에서 읽고 뭐 쓰는 것밖에 없지. 뭐 다른 연산이 뭐가 있겠어요. 다른 동작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근데 동작은 간단하지만 그거를 뭐 빨리 굉장히 하이 스피드로 그리고 뭐 효과적으로 하려다 보니 그런 프로토콜이 그런 그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그런 구체적으로 그걸 정의한 거 클락에 따라서 어느 타이밍에는 뭐 어드레스가 나가야 되고 어느 타이밍에는 뭐가 나가야 되고 그래서 데이터는 언제 나가고 구체적인 그런 타이밍을 정하는 거죠. 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PCI 익스프레스 프로토콜 그거를 구현한 칩이죠. 얘가 노스 브리지, 사우스 브리지. 메시지는 컴퓨터, CPU, 메모리, I/O 장치. CPU 요거는 좀 오래된 컴퓨터 코알트 듀오 10년도 더 된 거고 코어 i7 컴퓨터는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반도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트랜지스터 사이즈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건 들어보셨죠? TSMC. 삼성도 그렇고 TSMC, 뭐 UMC 우리가 이제 삼성은 파운더리 비즈니스도 하잖아요. 파운더리가 뭐야? 남들이 개발한 설계, 남들이 만든 하드웨어 설계를 그냥 만들어주기만 하는 업체들. 대만의 TSMC 지금 뭐 엄청 잘 나가잖아요. UMC도 그렇고. 삼성이 얘를 잡으려고 하는데 좀 아직 좀 힘에 겨워하죠. 얘가 마켓시어 넘버 1이잖아요. TSMC가 타이완 회사. 그래서 지금 그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기술은 또 3나노미터.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나노. 감이 안 오지만 10의 마이너스 9승. 엄청나게 작은 당연히 눈에 안 보이죠. 반도체 기술이 이렇게 발달함에 따라서 더 많은 트랜지스터들을 작게 만드니까 더 많은 거를 그냥 똑같은 공간 안에 계속 이렇게 막 할 수 있잖아요. 연결 다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요 CPU와 노스 브리지가 별개의 칩이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칩이에요. 하나 합쳐버렸어. 그래서 메인 메모리가 바로 붙어버리죠. 다음을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CPU의 프로세서에 바로 메모리가 달리게 돼 있어요. 지금 칩셋 하나만 있고. 그래서 CPU, 메모리, DDR, 메모리, 그다음에 I/O 장치들 이렇게. 7세대 컴퓨터도 뭐 똑같죠. 프로세서, 메모리가 바로 붙고 게임 좋아하시면 뭐 여기 그래픽 카드 사시잖아요. 엔비디아 그래픽스 카드. 그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 슬롯에. 이게 메모리 슬롯이고 이게 그렇죠? 프로세서가 여기 들어가고 이게 메모리 슬롯이고 그다음에 여기 PCI 익스프레스 카드 여기 들어가고 요거. 네. 네. 그래서 그렇고 한번
요거는 제가 그 2008년에 인텔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학교 이제 그대로 임용이 돼서 왔는데 그때 제가 찍은 사진이 회사 나오기 전에 2008년이 인텔 40주년 기념이었거든요. 1968년 창업을 해서 1968년 그래서 2008년 40주년이라서 이 포스터를 모든 컨퍼런스 룸에다가 다 붙여놨어. 왜냐하면 얘 때문에 이걸 보여주려고. 40년 전부터 2008년까지 출시된 주요 메이저 프로세서들을 보여주려고. 제가 찍은 이유가 이걸 보여주고 싶어갖고 학생들한테 아 이거 보여주면 되게 좋겠다라고 해서. 혹시 저 보이시나요? 누구? 제가 2008년 제가 보이시나요? 저기 보이지 않아요? 보이죠? 예. 저거를 제가 찍으면서 예 실루엣 요 얼굴 팔 찍으면서 제가 이걸 막 없애려고 막 그냥 비치니까 자꾸 이렇게 갔다가 저쪽으로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막 없애려고 했는데 이게 신경이 쓰여갖고 안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있는 게 있는 게 지금 또 낫더라고요. 있는 게 옛날 그 딱 생각도 나는 것 같고 예.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제가 조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좀 업데이트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매년 업데이트 하다가 그냥 68년에 창업을 해서 4비트 프로세서 8비트 16비트 85년 386부터 32비트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 그때부터 64비트 프로세서.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프로세서는 당연히 이제 64비트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32비트 우리가 아키텍처라고 얘기하는데 32비트 아키텍처, 64비트 아키텍처 구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 자승? 그게 무슨 장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죠? 이해 자승? 그게 무슨 말이죠? 이해 자승? 제가 아마 그 면접할 때 이거 우리 대학원 소공과 면접할 때 제가 이게 상습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인데 32비트 아키텍처가 뭐예요? 라고 하면 맞게 대답하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정말로 한 번도 못 봤어요. 쉬운 질문 같은데 의외로 이게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어렵죠. 깔끔하게 대답하기 되게 어려워. 어떤 사람은 그냥 메모리 크기요. 주소의 크기. 막 그렇게 대충 얘기하거든요. 그거가 아니고 저게 뭐냐면 CPU 내에서 데이터 처리의 기본 단위. 레지스터가 사용하는 범위 좀 그 비스무리한데 좀 직관적으로는 데이터 처리의 기본 단위. 우리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베이직 유닛. 데이터 프로세싱. 데이터 처리의 기본 단위. 데이터 처리의 기본 단위. 이렇게 말하면 또 뭐야 이게 대충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하드웨어, CPU. 여기 안에 가장 중요하다기보다 필수적인 컴포넌트가 CPU 안에 ALU죠. 우리가 Arithmetic and Logic Unit이잖아요. 얘가 이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뭐 이런 것들 다 하는 놈이죠. 얘가 32비트 아키텍처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이제 32비트 데이터 두 개를 받고 32비트를 출력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한 번에 32비트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제가 이 그림을 굉장히 자주 그릴 거예요. 되게 중요한 그림이면서 큰 이제 빅픽처를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레지스터 프로세서 안에는 항상 있죠. 레지스터 파일이라고. 레지스터가 있는데 데이터 처리의 기본 단위가 32비트이기 때문에 얘가 임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담겨 있잖아요. 우리 프로그램이 담겨 있는데 프로그램은 뭐야? 크게 두 가지로 돼 있거든요. 코드 부분과 코드, 그다음에 데이터. 우리가 처리할 데이터. 코드는 아까 그 말씀드린 걸로 말씀을 드리면 인스트럭션의 집합이에요. 더하 add 인스트럭션, 빼기 인스트럭션, 뭐 인스트럭션. 인스트럭션의 집합, 명령어의 집합. 그리고 이 명령어들이 이 데이터,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1, 2, 뭐 3, 4, 뭐 여러 개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야. 얘를 읽어와갖고 뭔가를 하려고 이 명령어대로, 이 명령어가 시키는 대로 이 데이터를 얘가 처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컴퓨터예요. 이 그림을 머리에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 어셈블리 프로그램 할 때. 어셈블리 코딩을 하면 코드가 있고 인스트럭션의 집합으로 인스트럭션들의 집합으로 된 코드가 있고 이 인스트럭션들은 이 코드는 이 결국 이 데이터를 뭔가 처리하고 싶은 거죠. 어떤 데이터. CPU가 이제 요 명령어들을 하나하나 읽어와서 이제 더하기 하라는 거구나, 빼기 하라는 거구나, 그다음에 데이터, 요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오라는 거구나, 그렇게 해주는 거죠. 다시 요 32비트 아키텍처로 가면 ALU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기본 단위가 32비트이기 때문에 레지스터 파일도 다 32비트로 돼 있죠. 각각에. 여기 있는 데이터, 32비트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렇죠? 여기다 저장하고 또 1, 2 여기 있는 거 저장하고 32비트 각각 얘를 읽어갖고 뭐 처리하고 결과를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하드웨어, 컴퓨터 구조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데이터 패스라고 불러요. 데이터 패스. 영어로 하면 뭐 뭔가 심오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이 전부 32비트. 32비트 컴퓨터는. 데이터 패스.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 고속도로, 그렇죠? 고속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차가 지나가는 길. 32차선이 딱 뚫려 있는 거야, 그냥. 32차선 고속도로. 32비트 컴퓨터는. 64비트 컴퓨터는 64차선이 뚫려 있는 거지. 64비트 차선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조금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C 랭귀지랑 한번 같이 연관을 시키면 좀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int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해서 이런 코드를 짜면 A는 B 플러스 C 컴파일을 하면 A, B, C 각각이 32비트로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A는 B 플러스 C 이거를 32비트 컴퓨터는 한 번에 그냥 연산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롱이라고 선언했으면 EDF E는 D 플러스 F 롱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하면 컴파일러는 각각을 64비트를 사용해서 표현하거든요. 64비트. 그러면 여기서 실행할 수 있나? 32비트 컴퓨터에서? 데이터 처리 기본 단위가 32비트인데 64비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냐면 컴파일러가 두 개로 나눠줘. 아래 32비트, 위에 32비트, DF라고 하면 딱 잘라서 아래 32비트, 위에 32비트.
요거 먼저 더하고 그다음에 캐리 아웃을 고려해서 그다음 또 한 번 더하고 두 번 더하기를 두 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쟤를 32빅 컴퓨터에서 실행하려면 그러니까 시간이 2배가 걸리는 거죠. 두 클락 사이클 클락으로 따지면. 그래서 요게 쉬운 것 같은데 의외로 답을 제대로 하는 분들이 없어요. 정확하게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어셈블리, 저 로우 레벨에서 코딩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그림, CPU와 메모리, 요 그림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지금 헷갈리지 않고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항상 요 그림을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프로그램은 코드와 데이터, 당연히 코드와 데이터로 돼 있죠, 이거. 그렇죠? 근데 코드는 쉽게 말하면 뭐냐? 명령어들의 집합. ARM CPU가 제공하는 명령어들. ARM에서 실행하면. 우리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 실행하면 x86, 인텔 CPU가 제공하는 명령어들의 집합. 그렇죠? 어디서 컴파일 하냐에 따라서 어디서. 우리 그 노트북에서 컴파일 하면 C 코드를 당연히 인텔 그 머신 코드, 인텔 인스트럭션이 나오니까. 우리가 만약에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뭐 앱을 깔아서 컴파일러 그런 걸 깔아서 그 컴파일을 하면 스마트폰에는 ARM CPU가 있으니까 ARM 인스트럭션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뭐 집에 다 들어가셨나 모르겠네요. 권예리 선생님. 네. 네. What is x186? Generic term referring to processor from Intel, AMD, and VIA. 예, 큰 것만, 이 큰 것만, 예, 요것만 큰 큰 것만 것만요. 예. Derived from the model numbers of the first new generations of processors. Now it generally refers to process from Intel, AMD, and VIA. 예, 거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텔이나 AMD에서 나온 CPU를 x86, x86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은 뭐 그런 모델 이름을 안 쓰는데 브랜드 네임을 안 쓰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여기서 보는 것처럼 286, 그렇죠? 386, 486, something 86 그렇게 됐잖아요. 이 프로세서 이름이 something X, something 86.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은 뭐 Core i3, Core i5, Core i7, Core i9 그런 브랜드 네임을 사용하지만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x86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인텔, AMD 이건 뭐 별로 뭐 잊어버리셔도 되고 인텔, AMD에서 나온 프로세서를 말하는 거다. 애플도 그렇죠? 애플도 옛날에는 파워PC라는 CPU를 사용했는데 2006년 전에는 2006년 11월부터는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M1 칩 들어보셨나요? M1 칩. M1. 한번 구글 서치 한번 해보시면 M1 칩. M1 칩을 사용한 버전이 있는데 맥. 걔는 그 안에 ARM이 들어가 있어요. 애플도. 그러니까 ARM이 옛날에는 아마 다음 시간에 아마 그 역사, ARM에 대한 약간의 뭐 간략한 역사를 보여드릴 텐데 옛날에 처음에 1980년대 지금부터 뭐 40년 전, 30년 전 그때는 걔네들의 주요 타겟은 그냥 인베드 시스템이었어요. 냉장고에 들어가는 작은 CPU.
그 뭐 에어컨에 들어가는 작은 CPU 그런 거를 타겟으로 그 시장을 타겟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텔이 보지도 않았죠. 그거 돈 남아봤자 10원, 20원 장사하는 거 너나 하나 먹어라.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이게 얘네들이 너무나 커져갖고 암이 인베드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텔이 막 점유하고 있던 시장들을 계속 잠식해 나가니까 지금 막 비상이 걸린 거죠, 사실은. 예, 하여튼 지금 애플에도 인텔 혹은 암이 들어가 있다. 예, 요거는 뭐 시간 관계상 지나갈게요. 칩셋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칩셋 메모리와 I/O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그 복잡하지만 그 칩들. 요거는 뭐 I/O 장치, 우리 PCI 익스프레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픽 카드 사서 걷다 꽂잖아요, 이렇게. 그런 슬롯, PCI 익스프레스 슬롯. 옛날 프로세서. 예, 요거 보면 뭐 PCI 익스프레스 슬롯. 메인 메모리는 여기 들어가고 노란색, 검정색. 여기에 이제 딤 모듈이라고 하죠. 듀얼 인라인 DIMM 딤. 듀얼 인라인 메모리 모듈이라고 해갖고 딤. 메모리 모듈을 사면 사서 여기다 꽂으시면 되는 거고 프로세서. 네,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그 데스크탑, 제너럴 퍼포스 시장은 그렇고 뭐 스마트폰을 좀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분류하기는 조금 아리까리한 면이 있긴 해요. 뭐 아까 말씀드렸죠, 임베 시스템은 스페셜 퍼포스 컴퓨터인데 얘는 좀 스페셜 퍼포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너무나 많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마트폰은 어쨌든 얘를 그냥 임베 시스템으로 분류를 한다고 하면 그러고 보죠. 한번 뭐 이건 제가 이것도 처음에는 막 재밌어 갖고 매년 이걸 업데이트 했거든요. 2014년까지. 그러다가 이제 재미없어 갖고 그냥 스탑. 여기 보면 뭐 6월 2007 6월 10월 갑자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그때? 매 1년마다 한 번씩 새로운 아이폰이 나왔는데 이때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10개월 1년하고도 스티브 잡스가 그때 죽었죠. 그래서 약간의 딜레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좀 더 노력을 해서 이제 9월. 매년 9월에 새로운 이제 아이폰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베 시스템 쪽은 타임 투 마켓, 다른 데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제품을 빨리 내야 돼. 남들보다. 삼성보다 빨리 내야 돼. 그래야만 커스터머가 아우 이거 사죠. 비슷비슷한데 빨리 출시가 돼야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을 사고 하는 거니까. 타임 투 마켓이 굉장히 중요하죠. 갤럭시도 보면 2010년 준 6월, 얘는 또 5월, 11개월, 에이프릴, 4월, 11개월, 또 마치, 또 11개월. 조금씩 매년이 아니라 막 11개월 그렇게 줄여가고 있어요. 지금은 아마 매년 2월 달에 보면 매월 2월 달에 S22도 아마 2월에 지난달에 나오지 않았나? 매년 2월 달에 새로운 이제 갤럭시가 나와요. 요걸 한번 사양을 보면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CPU, 메모리, I/O 장치 세 가지 CPU, 메모리, I/O 장치 그걸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뜯어보면 아이폰을 넘어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안에 그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있고 AP 여기에 이제 암 그 다음에 여기에 메인 메모리 좀 오래된 거죠. 2010년 10년도 넘은 512 메가바이트 메인 메모리가 있고 나머지는 다 I/O 장치. 그다음에 이것도 보면 센서들도 I/O 장치죠. 뭐 액셀러로미터, 프락시미티 센서가 꽤 있잖아요. 스마트폰 안에. 에임비언 라이트 센서.
액셀러로미터가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잡고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돌리면 화면이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바뀌어 버리죠. 액셀러로미터가 우리가 손 움직이는 걸 보고 움직이는 걸 디텍션해서 폴트레이트로 있는 걸 이렇게 랜드스케이프로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센서가. 프락시미티 센서는 뭐냐면 근접 센서잖아요. 근접, 우리말로. 전화 받을 때 우리 얼굴하고 얘 거리를 측정을 해서 굉장히 가깝다라고 하면 화면을 꺼버리는 거지. 왜? 파워 세이브 하려고. 배터리가 중요하니까. 라이트 센서. 주변이 극장 같은 데 들어가면 주변이 되게 어둡잖아요. 그러면 화면이 밝을 필요가 없지. 그래, 안 밝아도 보이니까. 그럼 화면을 굉장히 딤하게 만드는 거죠. 자동적으로. 센서. 센서들도 전부 I/O 장치. 전부 I/O 장치입니다. 네, 아이폰 5도 보시면 되는데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CPU뿐만이 아니라 메모리까지도 1GB 메모리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CPU와 메모리가 여기 하나의 칩 안에. 나머지는 다 I/O 장치. 액셀러로미터, 터치 스크린, 와이파이, 모든 게 다 I/O 장치. 네, 넘어갔고요. 세븐도 마찬가지. 이 안에 A10 CPU와 2GB 메모리 하나의 칩 안에 들어가요. 나머지 다 I/O 장치. 네,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삼성 넘어가기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할 보드인데 이게 좀 중요하죠, 이제. 이거를 다음 주 아마 월요일 날 아마 그 공지를 보시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시간 언제 찾아가시라고 돼 있을 거예요. 요거를 하나씩 찾아가시고 이 안에 보면 이 가운데 있는 칩이 그 자이링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자이링스가 그 지난달인가? AMD가 얘를 샀어요. AMD. 굉장히 큰 회사인데 얘를 사갖고 AMD예요, 지금. 자이링스라는 FPGA 회사에서 만든 징크라는 칩인데 이 안에 속에 있는 게 방열판 밑에 있는 거죠. 그 안에 이제 두 개의 암이 있어요. 두 개의 암 CPU. 얘를 우리가 사용해서 프로그램이 할 거예요. 여기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CPU가 있고 어쨌든 여기에 메모리 512MB 주기억 장치. 나머지는 다 I/O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 아주 간단한 I/O부터 장치부터 스위치 위아래 이렇게. 그다음 위에 LED 불 켤 수 있는 거예요. 8개의 LED가 있고 푸시 버튼도 있고 그다음에 UART라는 걸 통해서 PC로 여기 USB 통해서 PC에 연결을 해요. PC에 연결하면 이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얘를 통해서 PC에다 메시지도 보내고 헬로 월드 메시지. 모니터를 여기서 연결하기가 지금 좀 그러니까 하여튼 I/O 장치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뒷면을 보면 뭐 클락 칩을 얘는 얘를 동작시키는 클락. 모든 하드웨어에는 클락이 있죠. 클락 오실레이터. 33MHz 클락이 있고 100MHz 클락이 있고 이제 얘를 갖고 좀 뻥튀기 시켜서 33메가를 뭐 30배 뻥튀기 시켜서 1기가 정도로 만든 다음에 내부에서 칩 내부에서 그래서 얘를 CPU는 그 1기가 정도 뭐 한 700메가, 666메가 그 정도로 동작을 해요. 나중에 요거 칩에 대해서는 그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사용할 거기 때문에 내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그냥 아주 간략하게만. 징크, 아까 그 칩의 블락 다이어그램. 이 얘거든요. 네, 여기 암 2개가 있다는 거. 여기 요거를 네모난 거 있죠? 요거 오렌지 걔의 블락 다이어그램. 어쨌든 암 2개 있다는 거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요거. 그래서 우리 수업의 목표는 컴퓨터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랩이 있을 거예요. 그냥 제가 거의 데모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어, 어,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암 프로그래밍, 명령어를 공부한 다음에 암 프로그래밍을 할 거고, 그다음에 I/O 장치를 좀 건드려 볼 거고, 아무도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다 하나하나 탁탁 레지스터를 다 그냥 건드려 볼 거예요. 그다음에 인터럽트. 인터럽트는 뭐 컴퓨터가 동작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메커니즘이거든요. I/O 장치에서 제가 이거 버튼 누르면 이 버튼 뭐 생기잖아요. 이걸 컴퓨터가 어떻게 알아?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CPU가 하던 거 잠깐 멈추고, 이거 눌렀을 때는 이거를 위해서 준비된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얘기, 익셉션, 이것도 되게 중요한.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 트러스트 존, 보안을 위한 아키텍처죠. 지금 워낙 이 보안 이슈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CPU 벤더들이 인텔, AMD, 그다음 ARM 모든 CPU 벤더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하드웨어 서포트, 보안을 위한 그런 하드웨어 서포트 기능을 제공하거든요. 근데 ARM에서는 이제 트러스트 존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그 보안 기능을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노멀 월드, 시큐어 월드 그렇게 돼. 하나의 CPU긴 한데 물리적으로 이렇게 스위칭이 가능해. 노멀 월드와 시큐어 월드. 그래서 아주 뭐 중요한 태스크다. 내가 만약에 뭐 은행 그런 우리 파이낸셜 관련된 태스크다. 그러면 시큐어 월드로 스위칭해서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하고 그러는 거죠. 시큐어 월드에서. 시간이 되면 그런 걸 하고 안 되면 아마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고 예, 이건 그레이딩 팔로시 좀 빨리 할게요. 시험이 2개 있고 그다음에 숙제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숙제가 그다음에 프로젝트. 프로젝트는 아주 간단한 미니 OS 프로그래밍이라고 제가 해놨어요. 운영체제를 뭐 아주 큰 운영체제가 아니라 제가 뭐 3개의 태스크를 드리고 헬로 월드 뭐 몇 개 드라이스톤 를 드리고 얘를 이제 그 라운드 로빈 방법으로 CPU가 얘를 실행했다가 잠깐 후에는 얘를 실행했다가 잠깐 후에 얘를 실행했다가 다시 얘를 실행했다가 그렇게 하는 그런 컨텍스트 스위칭 같은 걸 하는 그런 코드를 짜는 거. 그걸 제가 미니 OS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좀 깊은 어셈블리에 잠깐 깊은 이해가 필요해서 예, 10%. 예,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벌써 그 첫 번째 숙제는 올려놨거든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숙제는 되게 쉬워요. 근데 여기 우리가 실험 환경 셋업이야. 실험을 할 거니까 얘를 사용할 거니까 그렇죠? 얘를 사용하려면 그런 우리 SDK 같은 거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 SDK 그런 거를 설치해야 되는데 요거 자이링스 칩이기 때문에 자이링스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음, 요거 자이링스 비바도 스탠다드 에디션 요거를 아이고, 되겠어. 예. 나왔다가 막 스위칭이 돼버리네. 갑자기 스위칭이 돼버리네. 예. 요걸 클릭하시면 요걸 그냥 따라 하시면 되는데 요거 자이링스 요 스탠다드 에디션 요 툴을 그냥 설치하시는 거거든요. 간단하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하드디스크 혹은 SSD가 100기가는 있어야 돼. 100기가. 굉장히 좀 무거운 툴이에요. 100기가 없으면 설치가 안 돼요. 100기가 프리 스페이스. 그거는 좀 생각하시고 이거 설치하시라는 거. 예, 쭉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셈블리 코드 예제, 어셈블리 코드 예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셈블리와 C 코드 예제. C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코드죠. 예, 리턴. 요거를 이제 하시는 게 숙제입니다. 근데 22페이지까지 제가 하라고 숙제를 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보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드를 받으시면 이제 그 후에는 하시면 됩니다. 예, 뭐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뭐 오늘은 좀만 하려고 했는데 풀로 다 해버렸네. 네. 질문 있으신가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좀 마음가짐을 컴퓨터의 기본기 본인이 좀 알 것 같은데 본인이 아실 거예요. 내가 이 컴퓨터의 기본 동작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내가 그냥 얘는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블랙박스로 생각하고 그냥 코딩만 한 건 아닌지, 지가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이 계속 시간이 갈수록 자신감도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게 프로페셔널 라이프가 그렇게 길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펀더멘털을 정확하게, 그렇잖아요. 뭐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지만 기본기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만 그 위에서 잘 쌓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기본기가 흔들리면 이거는 뭐 특히 보안을 하는 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 기본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계속 남한테 물어봐야 돼. 선임한테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어떻게 그럼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죠, 나중에는. 그렇죠? 이번 수업을 통해서 그 기본기를 확실하게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영상은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제가 유튜브 링크 다 공지를 하겠습니다. 강의 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예.